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네, 저도 참 덥습니다. 에어컨 바람 너무 오래 쐬면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또 금방 그 밑에서 입 벌리고 서 있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날씨가 대책이 없는데요. 자, 그래서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더위를 식혀드릴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한 팁과 다채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더운 여름, 여러분께 한 줄기 미풍이 되어드릴 북팟 시즌3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만나는 도서관 북팟 시즌3 인사드립니다. 저는 북팟치기 김영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연이은 폭염과 열대야로 요즘 정말 많이 덥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열기가 밤까지 이어져서 불면의 밤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북팟이 시즌3를 통해 다양한 책과 사람들의 이야기로 여러분께 시원함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할 텐데요. 여러분의 뜨거운 체온을 낮춰드릴 여름맞이 테마와 새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 소리에 난 눈을 떴었지. 북북팟 새로운 소식에 마음 열었어. 도봉구립 도서관. 오늘 준비한 시즌3 첫 순서는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어린 아이의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 네, 동화생각 코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김현희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프닝에서 정말 무덥다고 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엄살이 아니라 정말 무더운데요. 선생님 요즘 더운 여름 어떻게 나오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바빴어요. 예. 그림책 전시회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림도 그리시나요, 선생님? 예, 그림도 좀 일러스트도 좀 합니다. 네. 네. 재주가 많은 여잔데요. 예. 요번에 이제 동화생각의 네 번째 코너인데, 네. 저희가 이제 동심, 그 다음에 놀이, 오늘은 물알론 쪽 사고예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순서로 이렇게 준비하셨는지 선생님께 네.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동화생각 코너 마지막 순서인데요. 네네. 그냥 편안하게 네. 그냥 어른들과,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 아이들 위주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어른하고 아이하고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세계, 물알론적인 세계를 한번 그냥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해보고 네. 싶어요. 네. 그러니까는 편하게 얘기하고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동화에 있는 동심이잖아요. 네. 예, 오늘 그런 주제로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좀 활짝 좀 나눠보자고요. 많이 버벅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물알론 쪽 사고라는 이제 주제를 접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이해는 했지만 이게 아동문학에서 어떤 식의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매번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동심은 물알론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어떤 무생물, 생물도 좋고 무생물도 좋고 살아있다고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 하나를 보고도 그거에다 생명을 의인화시켜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는 이거 공상하고 있는 거야? 이거 수녀 뻥치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른들하고도 많이 관계된다. 이게 굉장히 어떤 감성의 폭을 증진시켜주는 게 물알론적인 사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은 어른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물알론 쪽 사고라는 거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사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다 살아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 그렇죠.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영혼이 믿는 세계관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애니미즘이더라고요. 그렇죠. 애니미즘이죠. 그래서 저는 애니미즘?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토템 사상이나 샤머니즘하고 나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애니미즘이라는 거 뜻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넓구나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호수를 보면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생명들이 그냥 호수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어떤 가치, 아주 미물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지 않고 움직이는 어떤 생명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어떤 그 영성이라든가 어떤 애니미즘, 어떤 자연스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야생의 사고, 이런 것들을 애니미즘, 영성이 있다고 그러죠. 일종의 보통. 이런 거를 왜 우리가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면은 예, 예.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걸 잘 표현하는데 정령사상,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을 숭배하는 것, 예. 뭐 이런 것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예. 굉장히 넓게는 신화적 사고하고도 이게 그렇습니다. 맥락이 다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소우주. 네. 그러니까 저기 태어나고 살고 죽고 이런 소우주잖아요. 근데 조그만 벌레도 어떤 삶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인간의 잣대로 뭘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총체적인 어떤 것 속에 개체의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리고 또 어떤 아주 작은 벌레도 어떤 그 개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하고 작은 벌레라고 동일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개체 그 벌레 하나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게 물환론적인 사고죠. 그러니까 인간적 중심에서 바라보면 예. 벌레는 벌레고 우리는 인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생태계 하나의 그 각각의 존재로 보면은 네. 동등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같이 예. 다 수직적이 아니라 네. 수평적인 거죠. 이 세상의 어떤 만물들이 다 수평적으로 바라볼 때 걔네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게 물환론적인 사고죠.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아주 중요한 물환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심성이. 근데 어른들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물질적으로 모든 걸 계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확장하고 보니까는 네. 애니미즘이라는 그런 사고 체계라든지 네. 이런 게 네. 단순히 동화 속에 이제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성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넓은 의미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네. 게 포괄할 수 있는 게 물환론적인 사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자연스러운 거고 꾸미지 않는 겁니다. 꾸미지 않는 거는 단순한 거잖아요. 단순한 게 어떻게 보면 동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어른들도 그런 꾸미지 않는 자연스러움이 아름답잖아요. 네. 우리 하당 척척지하고 예쁜 사람보다는 꾸미지 않고 자연스러운 그런 여자분들 되게 아름다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래서 그대로의 모습이 예, 아름다운 게 예. 있죠. 그게 예. 바로 어떻게 보면 물환론적인 사고에서 출발할 수도 있는 거죠. 자연스러움, 자연. 네. 예. 저희가 지금 이게 용어에 대한 정리, 설명을 통해서 좀 접근을 해서 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약간 딱딱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뭔가 좀 더 부드럽게 이 개념을 설명할 만한 어떤 시나 어떤 문장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있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시 한 편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동시 성인 시를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네. 뒷부분으로 가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네네. 이게 어떤 시청적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 동시를 그냥 골라왔어요. 그러니까 송찬호라는 동시인이 민들레꽃시를 썼더라고요. 민들레꽃이? 네, 민들레꽃이. 네. 하얗게 핀 민들레꽃씨를 후 불었다. 조그만 민들레꽃이가 바람을 타고 후후후후후후 날아간다. 그 후후후가 굉장히 입에서 나온 입김 바람처럼 후자를 그렇게 어떤 시각화 시켰어요. 근데 이걸 보면 어떤 꽃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꽃이가 피어난다, 죽는다. 그러니까 전생과 후생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근데 꽃이 피구나, 지는구나,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이 정도 보면은 그냥 보편적인 어떤 사유를 가지고 보는 거죠. 근데 이 꽃이 하나에 어떤 삶과 죽음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는 거에서 거기서 또 물환론적인 사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이 시인의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송찬호. 사람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물 중에 하나일 뿐이 그렇죠. 이렇게 단순하게 네. 느껴지는데 네. 자연의 순환에서 또 볼 때는 네. 이게 단순히 꽃이 피었다 진다는 그런 네. 개념이 아니라 네, 네. 순환한다는 것 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실은 그렇잖아요. 어떤 자연물 강이 있다고 봅시다. 네. 강이 있으면 강남, 강북, 강동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네. 물은-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 강을 나누죠. 중심으로 나누죠. 예. 그 인간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리를 만들고 항상 경계를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 인간은. 네. 근데 자연은 경계를 만들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만들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물안론적인 사고의 출발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른들도 물안론적인 사고를 가지는 게 굉장히 행복하죠. 아, 네. 네. 굉장히 이제 그 뜻 자체는 단순하지만 네, 그 네. 뜻에 내재되어 있는 그 사고는 네. 사유는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가로등을 한번 보면 네. 가로등도 가로등 불을 비추고 밝네. 아니 좀 어둡네. 먼지 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로등이 굉장히 수고롭게 골목을 비추면 고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로등을 의인화시켜서 보면 수고한다. 가로등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어떤 사물의 인지가 좀 달라지는 거죠. 인지 능력이라든가 이렇게 다가오는 나의 감성의 폭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결국은 부분, 사물을 바라보는 눈, 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좀 바꿔보자. 이런 사고를 말랑말랑하게 하고 네. 내 기준이 아닌 네. 자연 중심으로 바라보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의 일부분이 인간이잖아요. 네. 인간이 이거 자연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인간은 항상 인간의 잣대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실은 자연의 아주 작은 모래알만큼 작은 게 인간일 수도 있죠. 인간이죠. 예. 그렇다면은 요런 어떤 바라보기에 대해서 예. 굉장히 지혜를 주는 그런 문장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있죠. 그러니까 시인의 감수성을 가져야지 물안론적인 사고를 맞아요.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프루스터? 예, 마르셀 프루스트요. 예, 프루스트. 네. 여행에 대해서 써놓은 문구가 있더라고요. 네, 네.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즘 관광 개념이잖아요. 어디 코스대로 패키지로 가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집 한 채를 보고 어떤 구석을 보고도 어떤 새로운 눈, 이런데 포도알 내음 같은 어떤 선반의 그런 내음을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부분들, 이게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여행으로 생각하면 그렇고, 또 환경도 그렇죠. 환경이 오염되면, 예를 들어 바다가 내 살 같고 피 같으면 바다 오염시키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고, 물고기가 내 자식 같고, 도의 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주도 삼다수 같은 경우에 막 외국으로 수출한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삼다수가 다 고갈되고 있대요. 제주도. 지하수가? 네, 지하수가요. 네네. 그게 굉장히 맛있다 그러는데 맛있었고 또 돈 있는 사람 삼다수 사 먹는다고 몇백 원이 더 비싼가 봐. 근데 그런 것들도 물을 정말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물안론적으로 봤을 때 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물안론적 사고를 보면은 자연과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예.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구성원들 중에 하나고 인간이 이렇게 지배하고 이런 존재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먼 미래를 내다보면은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원이라는 것은 미래의 후손에게서 우리가 빌려온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좀 절제하고 자제하는 그런 미덕이 필요하다는 네. 그런 교훈도 네. 여기 물안론적 사고에서 또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저희가 이런 물안론적 사고를 통해서 이제 계속 설명적으로 가기는 어려우니까 네, 책을 네. 통해서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줄 거라고 아까 전달을 받았는데 네, 네. 오늘 준비하신 책이 어떤 책이 있는지. 예. 제가 이번 거는 동화책일 수도 있지만 네. 어른도 같이, 그러니까 아이와 어른에 접목시키는 동화거든요. 동화라고 하기는 그렇고 또 이게
이상해요. 제가 읽어보면. 근데 네. 동화라고 규정을 할게요. 네, 네. 진지한 씨와 유령 선생. 진지한 씨와 유령 선생. 예. 제목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일본 작가 다카도노 호오코 다카도노 그림입니다. 호오코 글. 네. 그림도 좋습니다. 이노 카조요시 그림입니다. 네, 저한테 한번 앞에 예. 표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진지한 씨와 유령 선생. 예. 아, 예,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앞에 표지가 안 보이시겠지만 네. 왜 제목이 진지한 씨인지 네. 딱 이게 표지만 봐도 알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1대1 가르마. 예. 뭐 아주 정형화된 얼굴. 네. 막 그리고 이렇죠. 꽉 맨 넥타이에 네. 단추를 꽉 잠가가지고 네, 네, 옷도 맞습니다. 타이트하게 입고 네. 그런 남자가 앞에 네. 이제 있어요. 이름처럼 진지합니다. 예. 진지하게 산 남자한테 어느 날 유령이 찾아오죠. 아, 유령이자 네. 그래서 유령 선생이구나. 네, 유령 아, 요즘 선생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살면요. 꼰대 네. 소리 들어요. 아, 이게 진지하게 사는 남자예요. 네. 근데 어느 날 유령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자신과 똑같이 생긴 유령이 네. 밤 12시부터 아침까지 유령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찾아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 무섭겠다. 그 유령이 하는 말이, 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책을 가져왔어요. 이 집에는 진지한 공기가 금방금방 쌓이거든요. 진지한 공기는 날마다 적당히 풀어주지 않으면 점점 굳어버려요. 나는 이 문장이 저는 항상 이게 지금 머릿속에- 유령이 예. 진지한 씨한테 해주는 예, 얘기예요. 예, 예. 어. 그러니까 진지한 씨는 항상 그 시간에 밥 먹고 그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막 이렇게 진지하게 살아요. 완전 이렇게 어. 뭐랄까 쳇바퀴 도는 삶을 네. 딱 맞춰서 하는 거네요. 딱 맞아요. 선조도 뭐 진지해. 뭐 아니, 뭐 잠깐만. 이런 내용입니다. 선조, 그러니까 조상의 이름? 조상의 이름이 네. 뭐 진지해, 뭐 진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조상에서부터 진지하게 사는 아우, 걸 배울 숨 수밖에 없는 숨 거야. 막힐 것 같은데요. 아, 숨 막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유령이 나타나서 왕자와 거지란 책도 고나고요. 네네. 영화를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지한 씨가 12시란 기준이 사라지게 그 됩니다. 유령이 진지한 씨한테 네. 이런 책도 보고 네, 이런 네. 영화도 봐라. 네, 왕자와 거지란 아니 책. 얼마나 답답했으면 유령이 그러니까 자기의 분신이죠. 또 다른 분이고 그렇죠. 체스도 두기 다른 자아를 만난 거네요. 예. 그러면서 또 다른 자아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진지한에서 좀 풀어지는 거죠. 음. 조금은 허술해지고 늦잠도 자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현대인한테 굉장히 지침을 주는 동화라고 볼 수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인들이 뭐 네. 일상이 뻔하잖아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네. 지옥철을 타고 퇴근하고 네. 러시아어를 겪고 한다 보면은 네. 너무 그거를 계속 그 생활을 반복하면 네. 왜 번아웃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령 선생이 네. 일상을 하루하루 즐겁게 즐기고 네. 또 앞으로도 그 삶을 그 지혜롭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동화 속에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한 건 자연스럽다고 앞서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물활론적인 사고죠. 유령이 나타났다는 건 뭐야? 순전 이치 안 맞아. 물질적으로 생각하거나 뭐 현실적인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맞지 않잖아요. 근데 물활론적인 사고로 어떤 유령을 만나고요. 그 속에 체스라는 놀이가 있고 또 책이라는 놀이가 있고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유령하고. 근데 제 짧은 네. 그 수준으로는 네. 전 유령이나 물활론적인 사고라고 한다면 뭔가 이렇게 어떤 대상, 네. 사물, 네. 동물이 나와가지고 네. 그것을 의인화해서 생각하는 건 줄 알았더니 네. 의외로 물활론적 사고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굉장히 넓은 거죠. 애니미즘 아까 앞서 네. 말했죠. 어떤 정신의 작용이죠. 정신의 작용. 그러니까 그 물활론적인 사고를 가진 그러니까 뭐 예술가가 물활론적인 사고를 갖고 최위에 쓰신 분들이 시인이라고 그러시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애잔해하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세월호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세월호 유가족 옆에서 피자를 먹고 그랬었잖아요. 아, 예. 그 그런 일이 얘기냐면 있었죠. 예. 물질적 잣대로 이제 그만할 때도 됐어. 너네들 보상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치적이 이거 방송에 말하긴 그러는데 네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배에서 갇혀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애잔한 마음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뭐 네. 어떤 의견을 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네. 그 좀 깊이를 들어가 보면 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인 것 같아요.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도 결국은 네. 내 자신이죠. 네네.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네. 그러니까 모두가 나예요. 네네. 어떻게 보면 세월호의 그것도 나고요. 이게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근데 네네. 나를 미워한 사람도 나예요. 음. 그 세월호의 어떤 유가족의 이게 돈 너무 많이 들어가 이것도 나예요. 내가 이 정도로 그 좀 추상적이지만 네네. 돈 많이 들어가 그러면 결국 내 생각, 나의 마음이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그러니까 타인을 인정한다라는 것보다는 타인일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게 행동하는 게 내 자신인 거죠. 내가 어렵죠. 네, 조금. 그만하죠. 패스. 네, 네. 조금 예, 내용이 예. 이제 좀 어쨌든 이제 네.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선생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상대의 귀를 기울이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와 나로 구분하는 어떤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네. 그 상대의 입장이 그대로 내 안에 전달이 돼서 그렇죠. 나도 이해를 하는 네. 어떤 물화가 일체화되는 그런 것들을 애니미즘 사고가 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예, 이해를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 정도. 네. 네. 선생님이 아까 방금 전에 예. 이 진지한 씨와 유령 선생에서 참 네. 좋은 구절이 있다. 요 말씀하셨는데 네. 요거를 이제 성인에게 좀 요런 지혜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라고 권유를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한테는 무한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유한한 거죠. 네. 이별이 있는 거죠. 죽음과 떠남이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는 목표한 게 막 부산까지 가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중간에 대전에서도 쉬어보고 대전의 역도 좀 보고 꽃도 좀 보고 이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노후 걱정해서 막 나 돈을 얼마 모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활륜적인 사고는 그렇습니다. 뭐랄까 흘러 넘침의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흘러 넘침의 모순? 그러니까 내가 50만 원 갖고 살 수 있는데 네. 살 수 있어요. 근데 500만 원 갖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법정 스님의 먹어서 죽는다. 너무 많이 먹어서 네. 또 살 빼러 다이어트 하러 가요. 네네. 체육관으로. 그런 것처럼 제가 박경리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떤 강목을 한 2, 3만 원만 하면은 치마가 몇 벌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영양이 가다된 삶 있죠. 그러니까 옷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검소하게 입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입으면 그렇게 가다되지 않고 그러는데 우리가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 자의식도 과잉이고 네. 그다음에 또 물질적인 소유욕도 과잉의 상태고 네. 우리가 이제 요즘은 아주 빈곤한 제3세계를 빼고는 네. 굶어서 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넘치다 보니까 오히려 환경이 파괴되고 네.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네.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그러니까 여기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지한 씨도 마찬가지예요. 네. 너무 정확하게 살고 네. 실은 우리가 저렇게 진지하게 살면 뭐가 좋으나? 하지만 정확하게 시간 맞추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은 12시라는 개념도 우리가 13시일 수도 있고 14시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12시라는 그렇죠. 개념이. 네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진지한 씨도 너무나 정확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음의 고갈인 거죠. 좀 풀고 자연스럽게 사는 거. 이게 그러다 보면 물활론적인 사고를 가지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시간이라는 것도 예. 사람이 우리가 정한 하루라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결과로 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진지한 씨에게 조언을 해주는 유령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삶을 사는가 예.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살아내는가 보다는 그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예. 그럼으로써 내일을 또 더 잘 살 수 있는 그렇죠. 또 자연과 어우러진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조언을 해주는 거 아닌가 저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인의 문구가 있어요. 나의 패는 허공의 열매라고. 나의 폐? 나의 패, 속. 숨쉬는 폐? 숨쉬는 패. 예. 허공의 열매라고. 네. 그 시 한 구절을 제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근데 네. 나의 패는 허공의 열매 이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살속이나 뼛속 있잖아요. 이것들이 지탱하려면 바깥에 공기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패는 허공의 열매예요. 그냥 나의 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있잖아요. 이어져 있는 거죠. 나눠진 것 같지만 이어져 있는 거죠. 어떤 은유가 굉장히 심오한 은유가 들어있는 그렇죠. 것 같은데. 환경오염도 보십시오. 요즘 미세먼지 그렇죠. 다 연결돼. 저 목이 약간 쉬었죠. 네. 근데 그 오염과 연결돼 있어요. 저기 기관지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나눠진 것 같지만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활론적인 걸로 바라봐야죠. 공기 따로 놀고 내 폐 따로 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물활론적인 사고는 굉장히 우리 어른들한테든 아이들한테 굉장히 감성의 문제고요. 그 감성의 체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직적인 눈을 가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죠. 수평적인 눈을 가지지 않으면. 그렇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물활론적인 그 사고의 확장의 어떤 흐름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인간을 제외한 주변에 있는 모든 음. 사물들을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그걸 또 함부로 할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죠. 그게 결국은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려고 하고 예. 우리 생태계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노력과 맞닿아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요즘 그런 이슈가 많잖아요. 왜 네. 빨대를 퇴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네. 그 굉장히 신음하는 남태평양에 신음하는 예. 그런 그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네. 결국은 또 그 물고기를 인간이 섭취하게 되고 네. 자연의 순환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물활론적인 사고가 단순히 이제 동화 속에서만 그 활용이 되는 아니죠. 개념이 아니라 네.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을 우리 주는 사고 같아요. 삶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물활론적인 사고가. 네. 그러니까 감성의 체계를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먼지 않는 마음의 길, 어떤 또 식구를 제가 누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먼지가 않는 거 있죠. 마음의 길, 이런 길이 있어요. 이런 식구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속의 길을 만나보게 하는 만나는 사람들이 이 물활론적인 세계를 걷는 사람들이죠. 이게 예술가의 길일 수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도 정말 애잔하게 나뭇잎 하나도 애잔하게 봤을 때 살아있는 걸로 봤을 때 굉장히 그 달리 그 나뭇잎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달리 이렇게 안아지게 되는 거죠. 아니 선생님이 방금 어떤 굉장히 좋은 식구를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저도 지금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 문장이 있습니다. 네, 그 프랑스의 그 작가 장곡도가 네, 장곡도. 내 귀는 소라 껍데기 네. 바다를 그리워한다라는 이렇게 문장을 남긴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결국은 물활론적인 사고에서 나온 감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레비스트로스인가 공간의 시작에서 나와요. 네. 그 소라를 계단으로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소라를 계단, 소라의 모양이 이렇게 모양이 폐각이 둥글게 하니까, 나선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예, 나선형이 그걸 계단으로 네. 상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소라가 그냥 소라가 아닌 거죠. 나 삶하고 연결시키면서 물활론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지각을 뛰어넘는 어떤 공감각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투영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게 애니미즘이라 할 수 있죠. 아, 네. 굉장히 사실 오늘 저는 이 물활론적 사고를 시작하면서 예. 이거 참 내용이 어렵겠다. 나도 잘 이해를 못하겠다. 예.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예. 이런저런 그 예를 들고 또 예. 진지환 씨와 유령 선생이랑 책을 통해서 이렇게 예. 그 내용을 접해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예. 또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현대인의 삶에서 꼭 필요한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렇죠. 했습니다. 물활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네. 저도 지금 아직도 많은 수많은 애착이 남아 있어요. 저한테 네. 어떤 삶에서 남아있어 좀 부끄러울 때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물활론적인 사고를 가지려면 저는 저한테 제 자신한테 이야기를 해요. 많이 비워라. 많이 비워내라. 너 2개 살 거? 하나만 사고 2개 먹을 거 하나만 먹어라. 제가 이제 첫 방송부터 계속 했던 모토이기도 해요. 많이 비우고 가볍게 살아라. 근데 그게 아직도 멀었죠. 애착이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부끄러울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내가 고리사슬 그런 애착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고리사슬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네. 가정인 것 같기도 네, 해요. 예.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네. 참 이렇게 쉬운 것 같아요. 저는 당장에부터 네. 빨대도 물론 그렇지만은 네. 그 양치할 때 물을 틀어놓는 습관이 있었는데 네, 네. 그것도부터도 자연을 물을 함부로 쓰는 사고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서부터라도 양치할 때 물을 컵에 네. 받아다 쓰고 또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고 요런 사고 현실에서의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네. 염두에 두고 사는 게 물안론적 사고의 실천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됩니다. 저도 오늘 네. 물병을 가지고 다녀요. 애기는 아, 예. 일회용이나 이런 걸 안 쓰려고. 네. 오늘 또 깜빡하고 나온 거예요. 아, 진짜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부터 작은 실천인 거죠. 다음부터 이제 깜빡하고 난 벌금 이제 500원씩. 아, 그럴까요? 아, 좋아요. 예.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게 어려운 거지만 네.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네. 이것들을 바라보려고 하면 또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애착을 갖고 삶에 네. 좀 이 나무 하나를 봐도 네. 좀 한번 잘 크고 있다 이렇게 물안론적 사고로 바라보면 네. 그 나무가 좀 더 잘 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이고 오늘 선생님 덕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네. 물안론적 사고에 네. 대해서 배워보게 됐는데 네. 오늘이 이제 동화의 세 번째 특징 요 물안론적 사고를 끝으로 동화 생각 코너는 마무리하게 되었거든요. 네. 네. 선생님 소감 한번 듣고 싶은데요. 동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동화를 쓰고 있고 소설도 좀 습작을 하고 있고 네. 그렇지만 동화여서 어른들이 안 읽을 건 아니에요. 동화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정수예요. 그 그렇죠. 어떤 글의 정수고요. 어떻게 보면 동심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른이 좀 깨워야지 아이들한테도 좋은 동화나 좋은 어떤 물안론적인 사고에 행동을 했을 때 아이들이 또 잘 받아들이고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동화의 장르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어떤 교육보다 너는 수학을 뭘 풀어야 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동심으로 다가가는 동화를 정말 많이 어른들도 있고 아이들한테 좋은 책을 선점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좋은 작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전인 교육의 출발이 네. 동시, 동화, 네. 아동 문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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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문학의 그 기본이 되는 게 결국 동시에선 우러나는 아동의 마음이잖아요. 예. 그런 걸 바라봤을 때 우리가 네. 이 아동 문학을 단순히 아이들이 향유하고 즐길 거라는 생각을 그런 편견을 버리고 네. 어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네. 그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이번 네. 동화 생각 코너를 통해서 네. 청취자분들이 갖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선생님 너무 오늘 부족했어요. 아유 그동안. 아닙니다. 선생님 오늘 네. 이렇게 네. 물안론적 사고까지 네. 굉장히 동화의 어떤 그 정수가 되는 네. 그런 것 개념들 설명해 주셔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동화 생각 코너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김현희 선생님은 다음 주에 새로운 코너로 다시 찾아오실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진지한 씨와 유령 선생은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도봉아이나라 도서관, 항마을 도서관, 도봉기적의 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동화의 세 번째 특징, 물안론적 사고. 잘 들으셨어요? 동화 속에 나오는 허황된 말가 그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이러한 시각의 전환이 있을 때 일상의 변화를 또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안론적 사고로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늘 곁에 있던 물건이 또 우리 주변의 자연이 말을 걸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화와 원작 소설을 함께 소개해드리는 시즌3의 새 코너 앵글앤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이 방송은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고 은행나루마을 방송국이 함께합니다.